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무효와 취소, 해제와 해지,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경우죠.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보험 계약의 성립에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어떤 흠결이 있거나 어떤 위법이 있거나 뭐 해서 이 보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소급표로서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험 계약의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성립한 때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는 없었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이 무효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무효는 당연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적인 흠결이나 계약 내용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취소는 누군가의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무효시키는 행위가 취소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됐든 보험자가 됐든 여기서는 지금 강의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자가 의무로서 보험 계약의 어떤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보험 계약자가 그 보험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깨알 같은 글씨지만 보험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약관을 전체 풀 텍스트로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알려줬다 이거야. 보험 내용에 대해서 전체 다 알려줬다 이거야. 그거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보험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혹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확정된 경우의 보험 계약. 보험 계약이 체결될 때는 나중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혹은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근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사고가 났어요.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뭐 피보험 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이슈인데 그거는 어차피 피보험 이익 할 때 자세히 다뤄야 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 계약. 보험 사기 많이들 들어봤죠. 그죠? 당연히 어떤 보험 계약자의 의무인 어떤 선의 계약,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에 대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보험 사기 해가지고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도 자체적으로 변호사도 데리고 있고 다 그래요. 변호사 요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꼭 로펌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도 변호사를 데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게 보험 사기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버리면 보험 계약이 무효돼 버리고, 보험 계약이 무효돼 버리면 사기로 인해서 보험 사기 쳐가지고 보험금 타내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변경과 소멸입니다. 변경은 보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걸 말해요. 소멸은 보험 계약이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한다. 끝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변경과 소멸. 보험 계약이 당연하게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항해 단위, 그러니까 한 항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 항차가 끝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험 계약은 소멸되겠죠. 예, 그리고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 보험료 지급이 보험 회사에게 내는 그 돈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예, 근데 돈을 안 내요. 보험료를 안 내요. 예, 그러면 당사 보험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되죠. 예, 그래서 보험 계약 성립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 성립한 후에 2달 이내에 보험료를 전부 내든지 아니면 1회차 나눠서 내는 경우라면 1회차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보험 계약이 소멸되게 됩니다. 없던 일이 돼버려요. 보험 계약 자체가 해제돼 버립니다. 없던 일이 돼버려요. 자, 당사자 파산. 여기서 당사자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형 보험회사가 뭐 파산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뭐 어차피 얘네들도 뭐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실패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부도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이 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보험 들어야 되니까, 다른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2번 동그라미의 보험료 미지급의 경우에는 해제고 3번의 당사자 파산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해지하는 겁니다. 파산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보험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새로운 보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의 소멸. 피보험 이익은 오늘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면 목요일날 하는 거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보험이란 게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내가 보험을 들면 그 물건이 사고가 나거나 손실을 입었을 때 원상복구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물건의 어떤 경제적 가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보험이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험의 어떤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위험의 소멸. 보험이란 거는 위험 관리입니다. 보험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인데, 내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제기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보험이 보험 계약 당시에 있었던 어떤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험이 소멸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의 소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잘 없고, 피보험 이익의 소멸은 뭐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의 변경 소멸 중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보험 앞에 것들은 앞에 얘기했던 뭐 피보험 이익이 소멸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 없이도 그냥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마음에 안 들어, 보험회사가. 해지할래. 그러면 이제 그 보험 계약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 계약 체결하면 되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표현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해지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해지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보험이에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던 보험 계약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 보험료를 안 내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화가 나겠죠. 보험료를 안 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 보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자 파산. 당사자 파산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4번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고지와 통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지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고지고, 통지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 보험 계약자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했어요. 이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되는 게, 안 알리고 있다가 한 달 뒤나 한 3, 4일 뒤에 알려주면, 그러고 나서 보험금 내놓으라 하면 보험회사가 곱게 내놓겠냐 이거예요, 돈을.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뭐 한 달이 지났어요. 보험금 내놓으라 그러면 뜬금없이 그냥 해지시켜 버립니다.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나한테 알렸어야지. 그죠? 우리나라 상법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부활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보험 계약의 소멸 있죠.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제때 안 내서 보험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안 낸 보험료를 이자까지 더 쳐서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오케이 하면 그 소멸됐던 보험 계약이 부활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다. 뭐 굳이 부활까지 시킬 필요 있겠어요? 이자까지 쳐서 보험료 줄 바에는 처음부터 냈겠죠. 그죠? 뭐 어찌 됐든 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리고 뭐 실효나 철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주차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보험 계약의 법규입니다. 우리 지금 해상보험 계약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상보험의 계약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던 영국 해상보험법입니다. MIA라고 해서 1906년, 초안은 1905년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이 시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국제적인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나라 영국의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해상보험의 준거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MIA에.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1977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되게 길어요. 판결문이 뭐 프린트를 하면 A4로 뭐 한 10장씩 나와요.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되게 길어요. 그중에 내가 요 문구만 따온 거예요. 뭐라고? 해상보험 계약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간섭에 의거해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법 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 영국법 준거법 약관이 어디에 있냐면 해상보험의 그 보험 계약서에 있어요. 양 당사자, 그러니까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 아니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영국의 법과 간섭에 따른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보험 계약자가 서명을 했을 거란 말이죠.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영국의 법과 간섭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봤을 때 유효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의무 이행에 있어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저 MIA라는 게 결국에는 영국의 법과 간섭을 체계하에 놓은 법이고, 저 MIA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보험회사하고 해상보험을 맺어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 판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지금 최근에도 나오는 판례에도 MIA를
원용하거나 MIA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판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MIA는 그렇고 밑에 RCP란 게 있어요. RCP 이거는 뭐냐면 MIA의 어떤 뭐 별칙, 부칙, 해설서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특히 이제 보험 증권 여기 팔리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증권인데 이 보험 증권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료 기간, 보험 계약 기간 우리가 요거는 첫째 주인가요? 뭐 지난 주였나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그냥 용어 설명이었고 가만 돌이켜 보면 용어 설명할 때 내가 설명을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요. 이때 여기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료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때는 내가 말로 설명했는데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은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종료 시까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그 의무 관계, 의무 이행의 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보험료 기간은 이게 또 보험 기간하고 보험료 기간하고 굳이 또 나누면 달라져요. 뭐예요? 보험료 기간은 당사자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 기간이란 거. 좀 차이가 있죠. 보험 기간, 보험료 기간, 보험 계약 기간 다 달라요. 자, 그다음에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때 수업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소급보험입니다. 소급보험. 소급보험이죠. 그래서 뭐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을 구매하게 되면 전매하게 되면 운송 중 전매를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화물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야겠고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항해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항구를 떠났을 때로 화물을 선적해서 항구를 떠났을 때로 보험 기간을 앞으로 당겨준다 그랬어요. 지금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보험회사의 책임은 화물을 선적해서 항구를 떠날 때로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선적시로 당겨지는 그 경우를 소급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표처럼 보험 계약 시점보다 보험 기간의 개시 시점이 앞 시간으로 소급되는 그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자, 두 번째 포괄 애정 보험입니다. 포괄 애정 보험은 기간으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한 건이나 뭐 한 항차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든 뭐 1년 단위, 연 단위로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든 어떻게든 보험회사가 포괄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 중간마다 실제로 보험 계약자가 해상 사업을 하는 그 기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운송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존속되어 있지만 보험 기간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포괄 애정 보험의 경우라고 합니다. 포괄 애정 보험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있으니까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 자, 그래서 해상 보험 계약의 분류를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포괄 애정 보험처럼 애정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확정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화물의 중량이나 화물의 가격이나 그리고 이 화물을 실을 선박이나 그리고 출항지, 목적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확정 보험입니다. 확정 보험.
근데 애정보험은 그럼 뭐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죠. 예, 뭐 화물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무게가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어떤 배에 실을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체결되는 보험을 애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애정보험. 포괄 애정보험과 뭐 개별 애정보험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정보험의 경우에는 뭐 저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겠나 싶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무역업자예요.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수출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바다로 운송을 한다고 치면 해상 운송인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선박을 수배해가지고 화물을 해상 운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화물에 대해서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되니까 해상 보험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연락을 하겠죠. 이쪽은 뭐 현대상선한테 연락을 할 것이고 해상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 운송이란 게 여기 국제운송로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회사인 뭐 현대상선이라고 칩시다. 내가 그러면 어떤 컨테이너 하나를 뭐 채운다 혹은 뭐 LCL 화물이다 뭐 상관없이 운송회사랑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배에 실겠다라고 해서 화물을 했어요. 그리고 넘겨줘요. 운송회사에.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일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상운송회사의 어떤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스케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또 뭐예요? 요새 많이 하는 거 복합운송 있죠. 복합운송은 직접적으로 해상운송인을 컨택해가지고 화물을 실는 게 아닙니다. 운송주선인이 있어요. 복합운송을 하는 운송주선인한테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육상운송이든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실제 운송인들을 자기가 수배해서 화물을 운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내가 복합운송인한테 화물을 넘겼어요. 그러면 복합운송인이 알아서 운송수단 수배해서 화물을 실어요. 근데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 시기가 같은 시기인 거야. 내가 복합운송인한테 연락을 해서 복합운송인한테 화물을 주고 해상보험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해상보험인이 나한테 물어요. 어떤 배에 실습니까? 그래서 복합운송인한테 전화를 해요. 너 어느 배에 실을 거니? 그러면 복합운송인 얘기하죠. 아직 해상운송인하고 얘기가 안 됐어. 모르겠다. 뭐 정해지면 얘기해 줄게. 그러면 다시 보험회사한테 전화합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냐 싶은데 실제로 많아요. 확정보험의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요즘에 수출업자, 무역업자들이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선박을 배에 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워더들, 소위 말하는 프라이 포워더들, 포워딩 업체라고 하는, 물류 업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자기 화물이 어느 배에 실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애정보험을 들게 되는데 애정보험에는 크게 개별 애정보험과 포괄 애정보험이 있습니다. 개별 애정보험은 그냥 그 보험 계약의 내용 중에 어떤 일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개별 애정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몇 번? 하나, 둘, 셋. 5번째 줄에 선명미정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팅 팔릿이라고 해요. 저 플로팅 팔릿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던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의 화물이 이 화물이다. 이거 중량 얼마다. 이거 가격 얼마다. 다 알아. 내 물건이니까. 근데 어느 배에 실지만 몰라. 플로팅이 이제 물에 뜨다는 거잖아. 그죠? 배에 실기로 했는데 어느 배에 실릴지 나도 모르겠어. 그 경우에 체결하는 개별 애정보험이 플로팅 팔릿입니다. 요 경우가 개별 애정보험이고 포괄 애정보험이 있어요. 포괄 애정보험. 이건 이제 오픈 팔리시, 오픈 카버라고 하고 보통 애정보험, 보통 그냥 포괄보험, 그냥 오픈 팔리시, 오픈 카버 실무에서 이런 표현으로 불려요. 그냥 영어로 그냥 오픈 팔리시입니다. 오픈 팔리시.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보험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의 차이에서 설명을 했었던
있었던 것처럼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건당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으로 한다든지, 요새는 기간으로 많이 해요. 기간으로. 예. 아니면 마일리지처럼 금액을 딱 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을 딱 정해놓고 요만큼 이렇게 무슨 뭐 깎는 식으로. 그래서 그 금액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러분들 스벅 같은 데서 그 충전식 카드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보험을 계속 들다가 또 충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 단위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자가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괄 애정 보험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괄 애정 보험에는 보험 계약이 좀 더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 계약 기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 기간이 아닌 경우가 드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 계약 기간이고, 이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해상 사업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보험 기간이 된다 그 얘기죠. 커버가 되는. 예, 그러면 이때 해상 사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 뭘 해야 되냐면 저기 여기 볼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확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확정 통지. 나 화물 실어. 내 화물 운송 시작해. 어떤 배에 실는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험 계약이 쭉 가는 거니까 보험회사도 넋놓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험 계약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보험 기간이 시작됐다는 걸 보험에서도 인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해상 사업을 해서 내가 해상 운송을 해요. 화물을 맡겨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 통지를 하면, 이 시점에 확정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가 뭘 내주냐면 서티피케이트를 내줘요. 증명서를 내줘요. 서티피케이트. 보험 증명서. 보험 증명서. 자, 보험 계약 증권 있죠. 보험 증권.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 증권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받았어, 증권을. 근데 보험 계약만 쭉 지속되는 거지 보험 기간은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운송을 시작해요. 그러면 통지합니다. 나 화물 실었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증명서를 하나 끊어줘요. 보험 증명서. 이것도 보험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어디서 가질까? 보험 증명서가 보험 증권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무역 실무 쪽에 되게 유명한 국제 규칙이 있어요. 이거 그렇지, UCP. 맞아요. UCP의 보험 서류 수리 요건에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보험 증권하고 보험 증명서. 맞아요. 무역 결제론 들었어? 아니야? 그렇죠? UCP에 나옵니다. UCP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증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증명서도. 그래서 증권하고 증명서 다르다. 그래서 이게 증명서는 그러면 이게 포괄 애정 보험이 아니면 안 나오겠죠. 개별 보험이면 안 나오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피보험 이익 합시다. 피보험 이익. 피보험의 이익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적으로. 자, 피보험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간 가운데 위에 피보험 이익, 다른 말로 부보 가능 이익, 영어로 insurable interest라고 합니다. interest. insurable이에요. 저기 영어 내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 전미어에 ABLE가 붙으면 뭐예요? 보통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죠. 뭐예요? 저 뜻이 뭐예요? 그러면 보험을 들 수 있는
이해관계, 이익, 저 뜻이죠. 우리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저게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의 목적. 보통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은 화물보험,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선박이 있습니다. 하주 입장에서는 이 화물이 자기 거죠. 하주 거죠. 선주 입장에서는 이 선박이 자기 겁니다. 그래서 하주는 적하보험을 들고 선주는 선박보험을 드는데 이 선박이나 화물이 보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보험의 대상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 계약의 대상 혹은 보험 계약의 목적은 그냥 그 화물 그 자체 혹은 선박 그 자체가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이 하주와 이 선주가 이 화물과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이거를 보험 계약에 드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하주가 화물에 대해서 선주가 이 선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소유권입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재산권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물건을 내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물건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졌을 때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효용을 잃게 돼요. 보험은 그 물건을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효용을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물건이 박살나거나 부서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효용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죠. 그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한 만큼을 금전으로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보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이해하고 안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보험의 원리가 쉬워져요. 자,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차나 집이나 뭐 아니면 자신의 생명이나 보험을 듭니다. 근데 내가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생명을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왜 못 들까요? 내가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생명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죽으면 난 시리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보험에 들겠다. 글쎄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 중에 뭐 자기의 신체 일부를 보험에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서 기속되는 어떤 미래의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제적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에요.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란 말은 부부 가능 이익도 되고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말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표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자, 보험 목적물이 있습니다. 보험 목적물. 이 보험 목적물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온 보도마카는 여긴가? A라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저기 말하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했죠. 그죠? 얘는 보험의 목적물 혹은 대상 되는 거고, 물건 A. 그럼 내가 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면서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면서 보험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이 단순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 소유권, 이 소유권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이란 말에는 뭐가 의미가 갖고 있냐면 돈으로 계산 가능하다. 돈으로. 그러면 돈으로 계산 가능한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란 말은 보험을 들 때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길 가다가 내 발에 차인 돌멩이의 가치. 회계 잘하는 친구들 그거 가치 계산할 수 있어요? 재무 관리 잘하는 친구들 그거 계산돼요? 안 되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우리가 회계에서 회계 시간에 배우는 그 자산 같은 것들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잡죠. 자산으로 잡는다는 건 뭐예요? 금전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거죠. 금액으로. 그래서 보험 계약의 대상,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려면 무조건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 금액으로 계산 가능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감정, 기분 이런 거 보험 될 수가 없어요. 금액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 계산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가능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에 들 수 있는 금액, 보험 가능액.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지금 단계가 여기가 그냥 물건일 때가 1번, 소유권, 요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2번, 그리고 요걸 금전으로 계산 가능하면 보험 가액, 그리고 뭐 있어요? 실제로 이 보험 가능액 전체를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자가 모두 다 보험에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죠. 보험 계약. 그리고 보험 계약에 따라서 그 보험 계약 내용에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커버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뭐라 그러냐면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자, 그러면 이 보험 금액만큼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 금액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억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1억이라는 보상금을,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이 보험 계약자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보험료가 보통은 이제 그 동종의 어떤 업계나 동종의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위험료를 따져서 보험료 산출을 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자료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을 바탕으로 뭘 계산한다? 보험료를 계산한다. 보험회사가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위에 맨 위에 있는 저 하살표와 박스가 되어 있는 그림 있죠. 이 뜻입니다. 이 뜻. 네, 그래서 물건이 보험의 목적물, 대상, 보험 대상. 네. 그러나 이거는 보험의 대상이지 그 보험 계약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목적물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권, 뭐 이 소유권만 소유권으로 좁혀서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점유권이라든지 어떠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차피 경제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게 보험 가액, 보험을 들 수 있는 가능액, 그리고 이 가능액을 전부 다 보험에 들 수도 있지만 뭐 일부를 들거나 뭐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커버해주는 금액만큼을 보험 금액,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출해서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겠죠. 이 보험 금액을 바탕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고 없고가 보험이 있고 없고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보험 목적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왜? 보험의 목적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보험을 들 수 있는 가능액이 없다는 것이고, 보험 가능액이 없으면 보험료 산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쭉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상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은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이다. 그리고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인 가액이다. 금전적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최고 한도액이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 계약을 들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중에서 실제로 보험 계약이 체결된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하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목적물은 이거라 그랬죠. 물건에 대해서 특정인이 뭐 보험 계약자거나 피보험자겠죠. 특정인이 갖게 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MIA 5조에서 피보험 이익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해상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상 사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 시간인가 했어요. 선박이나 화물, 그리고 그 해상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들, 운임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줬을 때 해야 되는 어떤 뭐 피해 보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MIA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상법에 정말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요 마지막 줄에 피보험 이익이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과 특정인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재산 그 자체가 아니란 거죠. 배 그 자체가 아니고, 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 배나 물건이 그 주인과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보험에 드는 거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충분히 와닿았고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그래서 보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interest, no insurance.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 순서상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를 내려면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은 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보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 좀 살펴볼게요. 이 피보험 이익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란 게 법적인 소유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작물이다. 작물이 뭐예요? 훔친 물건. 밀수품이다. 아니면 마약이다. 보험회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코카인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보험 좀 들어주세요. 가능해요?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사업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는,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는. 자, 경제성.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정, 기분 이런 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모욕감이란 거 금전으로 계산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계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확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계약,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없어도 돼요. 근데 손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어떠한 뭐 물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피보험이익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 계약 체결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은 피보험이익이 없지만 장래에 어떤 시점에 피보험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정하고 전제해서 보험을 미리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포괄예정보험 있죠. 포괄예정보험은 해상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운송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어요. 근데 보험을 들잖아. 왜? 곧 생길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근데 보험 사고가 딱 발생해가지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산출해서 보상을 해줄 그 시기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출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번 시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상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 드는 거. 그건 무효라고 그랬죠. 왜 무효겠어요? 해상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란 건 내가 나의 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야. 근데 사고가 났어. 박살 났어. 전손됐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보험을 어떻게 들어? 피보험 이익이 없어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피보험 이익이 훗날 장래에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사고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 그 확률의 위험을 회피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미 없어진 피보험 이익을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없어진 피보험 이익을 어떻게 보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 보험의 어떤 무효나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그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는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강의 자료에 있죠. 14번 강의 자료에. 그래서 손해 발생 시에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죠? 손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있어서 보험 목적물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손해 발생 후에 피보험 이익의 취득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가 발생해버리면
뭐 피보험이 그런 것들이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선택이나 어떠한 뭐 요건이나 어떠한 것을 갖추지 않더라도 피보험 이익을 취할 수가 없고 피보험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가능하다.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피보험 이익이 있고 없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MIA 6조의 단서에 앞서 봤던 그 피보험 이익의 그 조항의 단서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보험 목적물이 멸실 여부를 불문함이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모르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고 발생 후에는 강조했던 것처럼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소급보험이에요. 소급보험. 소급보험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송 중 전매하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부서진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고 보험자는 그 보험 기간을 앞당겨서까지 보험으로 커버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운송 중 전매를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물건을 선적할 때 보험을 든 게 아니고 이렇게 배가 운항 중일 때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소급보험이란 게 보험 기간을 앞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중간에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 중간에 운송 중 전매하는 물건을 산 사람한테 물건을 처음 넘긴 사람이 첫 매도인이 잘못된 물건을 혹은 뭐 잘못된 물건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피보험 이익이 사라져버린 사고 후에 보험을 든다는 것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험 계약자도 모르고 보험자도 모른다는 이유로 보험 기간이 소급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느냐? 소급보험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멸실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소급해서 들어준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여기 단서가 있죠. 단서.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뭐예요? 요때 이렇게 소급보험을 들 때 이 보험 계약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 물건이 이미 부서졌다는 사실을 내가 물건을 살 때부터 그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소급보험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운송 중 전매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컨디션을 모른다. 보험계약자도. 근데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어. 부서졌다는 거. 그래서 이 부서진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험자를 속였어. 그리고 소급보험을 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죠. 요 말. 뭐다? 사기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제적 이해관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피보험 이익을 주장했잖아요. 이게 보험 사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의무 위반이죠. 선의의 의무 위반이다. 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 계약자가 모르고 컨디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급보험 됐을 때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혹은 잘못된 물건이 실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선의로 했으니까. 근데 알고 속이면 그거는 선의가 아니죠. 더 이상. 신의 성실한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속옷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이 좀 생소하고 처음 듣는 개념일 수도 있고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고 좀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책보다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교재보다는 강의 자료의 설명이 더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목요일날 봅시다.